어떤 왕은 죽어서도 왕으로 불리지 못합니다. 그의 이름은 기록에서 지워지고 그의 묘는 왕릉이 아닌 그저 무덤으로 남습니다. 조선 500년 역사에서 단 2명의 왕만이 이런 치욕을 받았는데 그 중 한 명이 바로 오늘 이야기할 연산군입니다. 12년간의 통치 기간 동안 그는 수천 명을 죽이고 언론을 막고 한글을 금지시켰으며 결국 자신의 신하들에게 쫓겨나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미친 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과 트라우마, 복수와 광기가 어떻게 한 나라를 파멸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한 괴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연산군을 이해하려면 그가 태어나기 훨씬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조선 왕조의 황금기, 세종대왕 시절로 말이죠. 세종대왕은 1418년부터 1450년까지 32년간 통치하며 조선을 동아시아의 문화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한글을 창제하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유교 통치의 이상을 실현한 완벽한 군주였습니다. 그의 시대는 빛나는 문화와 학문의 시대였고 조선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진보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지편전에서는 뛰어난 학자들이 모여 연구했고 장영실 같은 과학자들은 혁신적인 발명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치국이, 해시계, 물시계 같은 발명품들은 당시로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물론 훈민정음, 즉 한글의 창제였습니다. 1443년에 창제되고 1416년에 반포된 한글은 양반뿐만 아니라 평민들도 쓸 수 있는 문자였습니다. 세종은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가엾게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정신입니까? 왕이 백성을 위해 글자를 만든 것, 이것은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아름다운 문자는 60년 후 세종의 5대 손에 의해 금지당하게 됩니다. 세종시대의 조선은 유교적 이상 국가였습니다. 왕은 하늘의 명을 받아 백성을 다스리지만 동시에 유교적 도덕률에 묶여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왕에게 간언할 수 있었고 사간원과 사원부 같은 기관들은 왕의 잘못을 지적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이었고 세종 같은 현명한 왕 아래서는 잘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1450년 세종이 죽자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종의 아들 문종은 병약했고 그는 평생 신체적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문종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으려 했지만 그의 몸은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겨우 2년을 통치하다가 1452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왕위는 겨우 12살의 어린 왕 단종에게 넘어갔죠. 어린 왕이 즉위하면 항상 위험한 일이 벌어집니다. 권력의 공백이 생기고 야심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황보인이 섭정으로서 어린 단종을 보필했지만 그의 권력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조정은 파벌로 나뉘었고 각자가 권력을 차지하려 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세종의 둘째 아들이었던 수양대군이 야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수양대군은 똑똑하고 야심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조카가 왕위에 있는 것을 보며 기회를 엿봤습니다. 1453년 10월 수양대군은 피비린내 나는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유정난입니다. 그는 황보인과 김종서를 비롯한 단종의 충신들을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김종서는 당시 조선 최고의 무신이자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육진을 개척하고 조선의 북방 영토를 확장한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양대군에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김종서는 그의 권력을 방해하는 존재였고 제거되어야 했습니다. 수양대군의 사람들이 김종서의 집에 쳐들어갔을 때 늙은 장군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살해당했습니다. 그의 피가 집안 곳곳에 흩뿌려졌고 그의 아들들도 함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쿠데타는 성공했고 수양대군은 조정을 장악했습니다. 1455년 그는 조카인 단종을 압박해 왕위를 빼앗았습니다. 단종은 겨우 15살이었습니다.
그는 왕위를 내놓고 상왕이 되었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양대군은 이제 세조라는 이름으로 왕이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단종이 살아있는 한 그는 정통성 있는 왕으로 남아있었고 언제든 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세조는 이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1456년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사육신의 계획이 발각되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이 6명의 충신들은 어린 왕을 구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잡혀서 끔찍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세조는 그들에게 단종 복위 계획에 누가 더 참여했는지 자백하라고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사육신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문을 받으며 죽어갔지만 끝까지 충절을 지켰습니다. 성삼문은 고문을 받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어 무덤에 묻히더라도 뼈가 붉은 흙이 되어 충성을 표하겠다. 그들의 시신은 사지가 찢겨지고 거리에 전시되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은 노비로 전락했고 그들의 이름은 역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단종의 운명은 더욱 비극적이었습니다. 사육신 사건 이후 세조는 단종이 살아있는 한 자신의 왕위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457년 단종은 영월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세조는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단종에게 사약이 내려진 것입니다. 겨우 17살의 나이에 어린 왕은 독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단종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조선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왕이 자기 조카를 죽인 것입니다. 이것은 유교 사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죄악이었습니다. 세조의 쿠데타와 단종의 죽음은 조선 왕실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사건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며 왕실이 피와 배신으로 얼룩졌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세조는 강력한 왕권을 확립했지만 그 대가로 왕실은 도덕적 정당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중앙 집권화하고 반대파를 무자비하게 숙청했습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죽임을 당했고 조정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사육신의 이야기는 훗날 조선의 선비들 사이에서 충절의 상징이 되었지만 동시에 왕실의 잔혹함에 대한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세조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불교에 의지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찰을 짓고 불경을 간행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세조는 말년에 끔찍한 피부병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의 온몸에 종기가 생기고 고름이 흘렀으며 그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백성들은 이것이 단종을 죽인 죄에 대한 천벌이라고 속삭였습니다. 세조는 1468년 죽을 때까지 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폭력의 유산은 다음 세대로 그리고 그 다음 세대로 이어졌습니다. 연산군은 바로 이런 폭력의 혈통을 물려받은 왕이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연산군의 광기는 진공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세대를 거쳐 내려온 폭력과 배신, 죄책감과 편집증의 결과였습니다. 조선 왕실은 이미 피로 얼룩져 있었고 그 피는 씻겨지지 않았습니다. 세조의 통치는 조선을 강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두려움의 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조정은 공신 세력과 신진살인파로 나뉘어 권력 다툼을 벌였고 왕실은 끊임없는 의심과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세조가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공신들, 즉 훈구파는 막대한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땅을 받고 노비를 받고 세습 가능한 관직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기득권 세력이 되었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이든 했습니다. 1468년 세조가 죽고 그의 아들 예종이 즉위했습니다. 하지만 예종 역시 병약했고 아버지처럼 강력한 카리스마가 없었습니다. 그는 조정의 파벌 싸움에 휘둘렸고 신하들의 조종을 받았습니다. 예종 시대는 짧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군 남이의 비극입니다. 남이는 당대 최고의 무장이었습니다. 그는 북방의 여진족을 토벌하며 조선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는 용감했고 똑똑했으며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 그의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은 남이의 인기를 질투했습니다. 그들은 남이가 너무 강력해지고 있다고, 언젠가 쿠데타를 일으킬지도 모른다고 예종에게 속삭였습니다. 예종은 의심이 많은 왕이었고 이런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1468년 남이는 영모죄로 고발되었습니다. 증거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이 날조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종은 남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남이는 체포되어 끔찍한 고문을 받았고 결국 처형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겨우 26살이었습니다. 조선의 영웅은 권력의 질투심 때문에 죽임을 당했고 이것은 조선 왕실의 잔혹함이 계속되고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였습니다. 예종은 1469년에 재위 1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조의 손자인 성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성종은 예종의 조카였지만 예종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성종은 13살에 즉위했기 때문에 초기에는 대왕 대비인 정의왕후의 수렴청정을 받았습니다. 정의왕후는 세조의 부인으로 강력하고 영리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손자를 대신해 나라를 다스렸고 훈구파의 권력을 억제하려 했습니다. 성종이 성인이 되어 친정을 시작하자 그는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학문과 예술을 장려했고 살인파 학자들을 조정에 등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인파는 지방의 향촌에서 공부하며 성리학을 연구한 신진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훈구파와 달리 권력욕이 적었고 도덕적 이상을 중시했습니다. 성종은 이들을 통해 훈구파의 부패를 견제하려 했습니다. 세종대왕 시절의 집현전 정신이 다시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성종시대는 짧은 문화 부흥기였고 많은 책이 편찬되고 제도가 정비되었습니다. 하지만 표면 아래에서는 새로운 갈등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훈구파와 살인파 사이의 긴장은 점점 고조되었습니다. 훈구파는 기득권을 지키려 했고 살인파는 개혁을 원했습니다. 이 두 세력의 충돌은 연산군 시대에 폭발하게 됩니다. 성종은 또한 유교적 도덕률을 강화했습니다. 그는 1477년에 과부의 재혼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전까지 조선에서는 과부가 재혼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성종은 이것을 금지했습니다. 이유는 유교적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여성은 한 남편만을 섬겨야 하고 남편이 죽은 후에도 그 정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여성의 권리를 더욱 제한하는 조치였고 조선 사회가 점점 더 경직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성종 시대에는 왕실 내부의 비극도 있었습니다. 이귀지 공주의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이귀지는 세조의 딸이었고 성종의 고모였습니다. 그녀는 노비와 불륜 관계를 맺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유교 사회에서 양반, 특히 왕족이 노비와 관계를 맺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죄악이었습니다. 이귀지는 조사를 받았고 결국 자결을 강요당했습니다. 그녀가 정말 죄를 지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정치적 음모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왕족인 그녀조차 조선의 엄격한 도덕주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조선 사회가 얼마나 가혹하고 용서가 없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성종시대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살인파와 훈구파 사이의 권력 다툼이 격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살인파는 도덕적 개혁을 주장하는 신진학자들이었고 훈구파는 세조 시절부터 권력을 누려온 보수적인 기득권 세력이었습니다. 살인파는 훈구파의 부패를 비판했고 토지 개혁과 세제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왕도 도덕률에 따라야 한다고 믿었고 신하들이 왕에게 간언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훈구파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 했고 살인파를 위험한 이상주의자들로 봤습니다. 이 두 세력의 충돌은 연산군 시대에 폭발하게 됩니다. 성종의 통치는 비교적 안정적이었지만 그의 개인적 삶은 복잡했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후궁이 있었고 그들 사이의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는 것은 권력을 의미했고 권력은 생존을 의미했습니다. 이런 궁중정치의 어두운 면은 연산군의 어머니 윤씨를 통해 극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성종시대가 어떻게 끝나갔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성종의 말년은 비교적 평화로웠지만
조정의 파벌 다툼은 계속되었고 왕실 내부의 긴장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긴장과 갈등의 한가운데에서 한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융, 훗날의 연산군입니다. 1476년 11월 7일 왕자 이융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윤씨 부인이었습니다. 윤씨는 원래 성종의 후궁이었습니다. 그녀는 한평 윤씨 가문 출신으로 아름다웠지만 성격이 격렬했습니다. 1476년 성종의 첫 번째 왕비인 공해왕후가 죽었습니다. 공해왕후는 한 명의 딸이었지만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왕비의 자리가 비자 성종은 윤씨를 새 왕비로 책봉했습니다. 윤씨는 후궁에서 왕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신분 상승이었고 그녀의 아들 이융은 이제 정식 왕자이자 왕위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윤씨의 왕비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궁중 생활은 그녀에게 쉽지 않았고 다른 후궁들과의 경쟁은 그녀를 점점 더 극단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윤씨는 질투심이 강했고 성종의 다른 여자들을 참을 수 없어 했습니다. 그녀의 감정은 통제 불능이었고 궁궐 안에서 그녀의 평판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1477년 윤씨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쟁자였던 다른 후궁을 독살하려 했던 것입니다. 정확히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시도가 성공했는지는 기록에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궁중에 알려졌고 윤씨는 위험한 여자로 낙인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조용히 덮어졌습니다. 윤씨는 왕비였고 왕자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윤씨의 행동은 더욱 통제 불능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성종과 자주 다투었고 그녀의 질투심과 분노는 날로 심해졌습니다. 궁중 신하들은 걱정스럽게 지켜봤지만 아무도 감히 왕비를 직접 비판할 수 없었습니다. 긴장은 점점 고조되었고 1479년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1479년 어느 날 윤씨와 성종은 격렬한 다툼을 벌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다투었는지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성종이 다른 후궁을 총애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다툼 중에 윤씨는 통제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녀는 성종의 얼굴을 손톱으로 핥히고 그를 때렸습니다. 성종의 얼굴에서 피가 흘렀고 궁녀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교 사회에서 왕은 단순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국가 그 자체였고 하늘이 내린 통치자였습니다. 왕을 때리는 것은 곧 국가에 대한 반역이었고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성종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상처를 입은 채로 침전을 나왔고 신하들이 그의 상태를 보았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조정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왕 대비 인수 대비, 즉 성종의 어머니이자 예종의 어머니였던 정의왕후가 즉시 개입했습니다. 인수 대비는 강력하고 단호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윤씨가 저지른 일이 용서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씨는 즉시 왕비의 지위를 박탈당했습니다. 그녀는 궁에서 쫓겨나 사가로 유폐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조정의 신하들은 윤씨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왕을 폭행했고 이전에 독살 시도도 했습니다. 이런 죄는 죽음으로 갚아야 한다는 것이 신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성종은 망설였습니다. 윤씨는 여전히 그의 아들 왕세자 이융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를 죽이는 것은 아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압력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인수대비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윤씨가 살아있는 한 왕실의 위엄이 회복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1482년 8월 마침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윤씨에게 사약이 내려진 것입니다. 사약을 가지고 간 사람들이 윤씨가 유폐된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녀는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알았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날 수 있다고 믿었을까요? 기록에는 그녀가 사약을 받고 격렬하게 저항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녀는 울부짖으며 자신은 억울하다고, 자신은 단지 질투했을 뿐이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사약은 이미 내려졌고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윤씨는 독을 마셨고 고통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녀의 나이 겨우 20대 중반이었습니다. 윤 씨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조정은 안도했습니다. 위험한 여자가 제거되었고 왕실의 위엄이 회복되었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방금 미래의 괴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윤 씨의 아들 이용은 겨우 6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어린 이용은 자신의 진짜 어머니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윤 씨가 죽은 후 성종은 새로운 왕비를 맞이했습니다. 그녀가 바로 정현왕후 윤 씨입니다. 혼란스럽게도 그녀의 성도 윤 씨였지만 다른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정현왕후는 온화하고 현명한 여성이었습니다. 성종은 어린 왕세자 이용에게 정현왕후가 그의 진짜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생모인 윤 씨의 존재는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기록에서 삭제되었고 그녀의 무덤은 왕비의 무덤이 아닌 평민의 무덤으로 격하되었습니다. 궁중의 모든 사람들은 이 비밀을 지키도록 명령받았습니다. 어린 왕세자는 절대로 진실을 알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용은 정현왕후를 어머니라고 믿으며 자랐습니다. 그는 똑똑한 아이였고 학문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성종처럼 예술과 문학에 관심이 있었고 시를 잘 지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는 훌륭한 왕세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무의식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는 정현왕후가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다른 왕자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확실히 알지 못했고 아무도 그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용이 10대가 되었을 때 그는 우연히 진실의 일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기록에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궁녀의 실수로, 어쩌면 오래된 문서를 보고, 어쩌면 누군가의 고의적인 폭로로. 하지만 어느 순간 이용은 자신의 진짜 어머니가 따로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평생 믿어왔던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의 배신감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이용은 아직 완전한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누가 그녀를 죽였는지 몰랐습니다. 성종은 아들이 일부 진실을 알게 된 것을 알았지만 완전한 진실은 여전히 숨겼습니다. 그는 이용에게 그의 생모가 병으로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용은 의심했습니다. 무언가 숨겨진 것이 있다는 것을 그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의심과 불확실성은 그의 마음속에 어두운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용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순진한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정의 신하들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뭔가를 숨기고 있었고 그들은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용의 마음속에는 불신이 자라나기 시작했고 이 불신은 훗날 편집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1494년 12월 성종이 죽었습니다. 그는 38살이었고 25년간 통치했습니다. 성종의 죽음은 비교적 평화로웠지만 그가 남긴 왕국은 불안정했습니다. 훈구파와 살인파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고 왕실 내부에는 비밀과 거짓말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새로운 왕인 이응은 깊은 심리적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19살이었고 조선의 10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연산군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1494년 연산군이 왕위에 올랐을 때 많은 사람들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는 똑똑했고 학문의 조예가 깊었으며 예술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성종을 닮았고 어쩌면 성종보다 더 뛰어날 수도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즉위 초기 연산군은 실제로 유능한 군주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신하들과 대화했고 백성들의 고통에 관심을 보였으며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과도한 세금을 줄이려 했고 부패한 관리들을 처벌했습니다. 조정은 새로운 왕의 통치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표면 아래에서는 문제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어머니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진실을 알고 싶어 했지만
누구도 그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답을 얻을 수 없는 질문은 그를 좌절시켰고 점점 더 의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연산군은 조정의 신하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뭔가를 숨기고 있었고 그들은 자신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나이든 신하들, 아버지 성종 시절부터 권력을 누려온 사람들을 그는 경계했습니다. 연산군의 편집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는 신하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의심했고 그들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조정회의에서 그는 갑자기 화를 내거나 불합리한 질문을 던지곤 했습니다. 신하들은 당황했지만 왕의 기분을 맞추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켰을 뿐입니다. 연산군은 신하들이 자신에게 아첨하고 있다고 느꼈고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시기에 조정의 파벌 다툼이 연산군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훈구파는 연산군의 의심과 편집증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살인파 학자들이 왕권을 제한하려 한다고, 그들이 위험한 이상주의자들이라고 연산군에게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살인파는 도덕적 정의를 외치며 부패를 비판했지만 연산군의 눈에 그들은 점점 더 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연산군은 어머니에 대한 비밀과 살인파가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어머니를 죽이기로 결정한 사람들 중에 유교학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그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점점 더 어머니에 대한 집착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어머니의 환영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는 어머니가 억울하게 죽었다고 믿기 시작했고 그녀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연산군은 신하들에게 어머니의 왕비 지위를 복원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은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유교학자들에게 윤씨는 왕을 폭행한 죄인이었고 정당하게 처벌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지위를 복원하는 것은 선왕의 결정을 뒤집는 것이고 도덕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충돌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연산군은 어머니의 명예를 원했고 신하들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연산군은 신하들이 자신을 막고 있다고 느꼈고 그들이 어머니를 죽인 자들과 같은 편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분노는 점점 커졌고 그는 복수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덕적 정의를 주장하는 살인파와 절대 왕권을 원하는 연산군 사이의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피로 물들게 될 것이었습니다. 1498년 연산군 즉위 4년째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오사와 첫 번째 살인숙청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사초, 즉 왕조실록의 초안이었습니다. 사초는 사관들이 매일 궁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한 것으로 훗날 실록을 편찬할 때 사용되는 자료였습니다. 사초는 비밀로 유지되었고 왕조차도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이것은 사관들이 자유롭게 진실을 기록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1498년 연산군은 사초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성종 시절의 기록, 특히 어머니와 관련된 기록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신하들은 반대했지만 연산군은 고집했고 결국 사초가 왕에게 올려졌습니다. 연산군이 사초를 읽었을 때 그는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학자 김일손이 작성한 기록에 그의 스승 김종직의 글이 인용되어 있었는데 그 글은 조의제문이라는 제목으로 세조의 왕위 찬탈을 은유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의제문은 중국 역사의 항우와 의제의 이야기를 다룬 글이었습니다. 항우는 의제를 죽이고 권력을 차지했는데 김종직은 이 의제를 애도하는 글을 썼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중국 역사에 대한 글이었지만 모두가 그 진짜 의미를 알았습니다. 의제는 단종을 상징했고 항우는 세조를 상징했습니다. 이것은 세조의 쿠데타를 비판하는 글이었고 단종의 억울한 죽음을 애도하는 글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이 글을 보고 격분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격분한 척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연산군에게 완벽한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것을 살인파 학자들을 제거할 명분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이 그리 선조를 모욕한 영모라고 선언했습니다. 김종직은 이미 죽었지만 김일송과 그의 동료들은 살아있었고 그들은 모두 살인파 학자들이었습니다. 무오사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김일소는 체포되어 고문을 받았습니다. 연산군은 그에게 누가 이 글을 쓰도록 지시했는지, 누가 세조를 비판하는 데 동참했는지 자백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김일소는 고문을 받으며 죽어갔지만 그는 다른 사람을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에게는 상관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목표물을 정해놓았습니다. 김종직과 관련된 모든 학자들, 즉 살인파 전체가 표적이었습니다. 김종직은 이미 죽었지만 연산군의 복수는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무덤이 파헤쳐졌고 시신이 꺼내졌습니다. 그리고 부관 참시가 집행되었습니다. 이미 죽은 지 수년이 지난 시신의 목이 베어지고 그것이 거리에 전시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굴욕이었습니다. 죽은 자에게까지 형벌을 가하는 것, 이것은 그 사람의 영혼까지 모욕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종직의 가족들은 노비로 전락했고 그의 이름은 역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종직의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의 친구들, 그리고 살인파와 조금이라도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체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명의 학자들이 처형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참수되었고 어떤 이들은 교수형에 처해졌으며 어떤 이들은 고문을 받다 죽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은 유배되거나 노비가 되었습니다. 조선의 지식인 사회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무오사화는 조선 역사에서 첫 번째 사화, 즉 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하는 것을 넘어서 지식인 사회 전체를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살인파는 사실상 전멸했습니다. 살아남은 학자들은 관직에서 물러나 향촌으로 돌아갔고 다시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조정은 아첨꾼들과 기회주의자들로 채워졌습니다. 왕에게 반대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에 아무도 감히 왕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무오사화 이후 연산군의 성격이 변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의 본성이 드러났다고 해야 할까요? 그는 한때 진리를 추구했던 군주에서 반대를 반역으로 보는 독재자로 변했습니다. 그는 권력의 맛을 알았고 공포가 얼마나 효과적인 통치 수단인지 배웠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움 속에서 연산군의 이름을 속삭였고 그의 통치는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아직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무오사화는 그에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직 진짜 적들, 즉 어머니를 죽인 사람들을 처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504년 그의 분노는 다시 한번, 그리고 훨씬 더 격렬하게 폭발하게 됩니다. 무오사화로부터 6년이 지난 1504년, 연산군은 마침내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완전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습니다. 어떤 기록에는 한 궁녀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고백했다고 하고 다른 기록에는 연산군이 오래된 문서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이든 연산군은 마침내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사약을 받고 죽었다는 것을, 그리고 누가 그녀의 죽음을 결정했는지를 연산군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자신의 어머니를 죽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연산군의 분노는 통제불능이었고 그는 즉시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갑자사와 두 번째이자 훨씬 더 피비린내 나는 숙청입니다. 연산군은 먼저 어머니를 직접 고발했던 사람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이미 죽었지만 일부는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성종의 두 후궁, 엄씨와 정씨가 윤씨를 고발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산군은 이 두 여자를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녀들은 이미 늙었고 성종이 죽은 후 궁 밖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왕이 자신들을 부르는 이유를 알았고 공포에 떨며 궁으로 들어왔습니다. 연산군은 그녀들을 직접 신문했습니다. 그는 왜 어머니를 고발했는지, 무슨 권리로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는지 물었습니다. 두 여자는 울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녀들은 그저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자신들도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노에 사로잡혀 직접 그녀들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직접 사람을 때리는 것,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 여자를 피가 흐르고 뼈가 부러질 때까지 때렸고 그녀들은 그의 손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산군은 더욱 충격적인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할머니 대왕대비 인수대비를 찾아갔습니다. 인수대비는 이미 70대에 높아였고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에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인수대비는 어머니의 죽음을 명령한 장본인이었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연산군이 할머니의 방에 들어갔을 때 궁녀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할머니에게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물었습니다. 인수대비는 처음에는 당당했습니다. 그녀는 윤씨가 왕을 폭행했고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고 나라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향해 소리쳤고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게도 그는 할머니를 때렸습니다. 손자가 할머니를 왕이 대왕대비를 때린 것입니다. 유교 사회에서 조부모에 대한 효는 가장 신성한 덕목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이 모든 것을 저버렸습니다. 인수대비는 얼마 후 죽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병으로 죽었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연산군의 폭행이 그녀의 죽음을 앞당겼다고 믿었습니다. 연산군은 할머니의 장례식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죽인 자에게 예를 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갑자사화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연산군은 어머니의 죽음에 조금이라도 관련된 모든 사람을 처벌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관여했던 관료들은 물론이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의견을 제시했던 사람들, 심지어 반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도 처벌받았습니다. 연산군은 오래된 기록을 뒤져서 1482년 당시 조정에 있었던 모든 관료들의 명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 찾아내기 시작했음. 처형의 명단은 끝없이 늘어났습니다. 윤필상, 이세좌, 한칠애, 성준, 어세겸, 수많은 고위 관료들이 체포되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이미 70대, 80대의 노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20년 전의 일로 처벌받는 것이었습니다. 연산군은 나이나 과거의 공로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죽인 자들에게는 용서가 없었습니다. 고문이 시작되었고 참수형이 집행되었으며 유배형이 내려졌습니다. 총 239명 이상의 관료가 처형되거나 유배되거나 파직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오사화보다 훨씬 더 큰 규모였습니다. 연산군은 산자들을 처벌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죽은 자들에게도 복수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에 관여했다가 이미 사망한 관료들의 무덤이 파헤쳐졌습니다. 그들의 시신이 꺼내져 부관 참시를 당했고 그들의 묘는 파괴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연산군은 죽은 자의 영혼까지 모욕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저승에서도 그들이 고통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잔혹한 것은 처형된 관료들의 가족들에게 내려진 처벌이었습니다. 유교 사회에서 여성은 남편과 아버지에게 종속된 존재였습니다. 남자가 죄를 지으면 그의 아내와 딸들도 함께 벌을 받았습니다. 연산군은 처형된 관료들의 부인과 딸들을 궁궐로 끌고 왔습니다. 이들은 강제로 궁녀나 기생이 되었고 왕과 그의 신하들을 섬겨야 했습니다. 양반 가문의 부인과 딸들이 하루아침에 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녀들에게 죽음보다 더한 치욕이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자결을 시도했지만 연산군은 그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살아서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갑자사화는 단순한 정치적 숙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연산군의 개인적 복수였고 동시에 조선의 도덕적 체계 자체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어머니를 죄인이 아닌 순교자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죽인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던 유교적 도덕률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그에게 유교는 더 이상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를 죽인 자들의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갑자사화 이후 조선의 관료 체계는 사실상 붕괴했습니다. 경험 있는 관료들이 대거 제거되었고 남은 것은 무능하거나 비겁한 자들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왕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고 모두가 왕의 비위를 맞추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정사는 돌보아지지 않았고 백성들의 고통은 무시되었습니다. 조선은 빠르게 무정부 상태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의 편집증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갑자사화로 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그의 마음은 평화를 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그는 아직도 자신을 배신할 사람들이 남아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신하들의 대화를 엿듣기 위해 스파이를 심었고 누가 자신을 비판하는지 감시했습니다. 궁궐은 공포의 장소가 되었고 아무도 자유롭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연산군은 유교기관들을 하나씩 폐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유교적 이상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유교를 자신의 적으로 보았습니다. 유교는 어머니를 죽인 자들의 이념이었고 자신을 제약하는 틀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절대 권력을 원했고 그 어떤 제약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한때 유교적 제약에 묶여있던 왕은 이제 오직 공포로만 통치했습니다. 조선의 지적이고 도덕적인 기반은 무너졌고 남은 것은 오직 두려움뿐이었습니다. 갑자사화의 여파는 컸습니다. 조선 사회는 깊은 트라우마를 겪었고 지식인들은 정치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학문은 위험한 것이 되었고 진실을 말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연산군의 통치는 더 이상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트라우마가 국가 전체를 집어삼킨 악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의 광기는 이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사화 이후 연산군의 통치는 정치적 복수를 넘어 일상생활의 통제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왕국을 통치하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는 백성들의 삶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1504년 연산군을 비판하는 벽보가 한양거리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벽보들은 한글로 쓰여 있었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였고 양반뿐만 아니라 평민들도 쓸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한글은 권력을 비판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글을 모르는 백성들도 한글을 배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벽보의 내용은 연산군의 폭정을 비판하고 그의 죄악을 나열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벽보는 연산군이 진짜 왕이 아니라고, 그는 왕위를 찬탈한 폭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산군은 이 벽보들을 보고 격분했습니다. 백성들이 감히 자신을 비판한다는 것, 그것도 한글로 자신을 욕한다는 것이 그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연산군은 즉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글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504년 연산군은 훈민정음을 배우거나 가르치거나 사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들었습니다. 한글로 된 책은 모두 불태워졌고 한글을 가르치던 학자들은 처벌받았습니다.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가 그의 오대손에 의해 금지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글자를 금지하는 것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목소리를 빼앗는 것이었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글 금지는 조선 역사상 가장 반지성적인 조치 중 하나였습니다. 세종대왕은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제 뜻을 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정확히 그 반대를 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그들의 뜻을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연산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균관을 폐쇄했습니다. 성균관은 조선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나라의 엘리트들이 공부하는 곳이었습니다. 세종대왕 시절에는 이곳에서 지편전 학자들이 연구하고 토론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에게 성균관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학문은 위험했고 학자들은 반역자였습니다. 연산군은 성균관을 폐쇄하고 그 자리를 자신의 유흥장소로 만들었습니다. 한때 학문의 전당이었던 곳이 술과 음악, 여자들이 가득한 향락의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원각사라는 유서 깊은 사찰도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원각사는 세조가 지은 사찰로 왕실의 명복을 비는 신성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이곳도 자신의 놀이터로 만들었습니다. 불상은 치워졌고 불경은 불태워졌으며 승려들은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연산군의 기생들이 들어왔습니다. 거룩한 장소가
타락의 장소로 변한 것입니다. 연산군은 전국에서 젊은 여자들을 강제로 끌어모았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수천 명, 어떤 추정에는 10,000명 이상의 소녀들이 가족에게서 빼앗겨 왕의 놀이터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체계적인 납치였습니다. 관리들이 전국을 돌며 아름다운 소녀들을 찾아냈고 그녀들을 강제로 한양으로 데려왔습니다. 부모들이 울며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거부하면 영모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이 소녀들은 기생으로 훈련받았고 왕과 그의 측근들의 유흥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많은 소녀들이 자결을 시도했고 일부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살아남아야 했고 끔찍한 삶을 견뎌야 했습니다. 연산군의 방종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수도 한양의 중심부에 거대한 사냥터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왕이 사냥을 즐기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지만 연산군이 원한 것은 단순한 사냥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양 한복판에 거대한 공원을 만들고 싶어 했고 이를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집을 부수어야 했습니다. 1504년부터 1506년 사이 연산군은 2만 명 이상의 주민들을 강제로 쫓아냈습니다. 집을 잃은 사람들은 거리로 나앉았고 한양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노인들과 아이들이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죽어갔지만 연산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자신의 쾌락뿐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왕권에 대한 견제 장치들도 하나씩 제거했습니다. 그는 사간원을 폐지했습니다. 사간원은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간언하는 역할을 했지만 연산군은 이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왕의 행동을 비판할 권리를 가진 기관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모욕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홍문관 학자들의 모임도 폐지했습니다. 왕의 행동을 제한할 수 있는 모든 제도적 장치가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왕의 절대 권력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산군은 신하들에게 상징적인 굴욕을 가했습니다. 그는 신하들에게 목에 팻말을 걸게 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입은 재앙을 부르는 문이다. 신하들은 조회에 나갈 때마다 이 치욕스러운 팻말을 목에 걸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메시지였습니다. 말하지 마라. 의견을 내지 마라. 그저 침묵하고 복종하라. 신하들은 굴욕을 참으며 팻말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존엄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연산군의 통치하에서 마른 곳 죽음이었고 침묵만이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한글 금지와 언론 탄압은 조선지적 자유의 죽음을 상징했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은 이제 정치적 복수를 넘어 심리적 지배로 변했습니다. 그는 국가 전체를 공포로 지배하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움 속에서 살았고 관료들은 굴욕을 참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조선은 더 이상 유교적 이상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미친 왕의 개인적 놀이터였고 공포의 왕국이었습니다. 연산군의 잔혹함은 이제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왕이 아니라 괴물이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통치라기보다는 광기에 가까웠고 그의 궁궐은 고문과 죽음의 극장이 되었습니다. 연산군은 사람을 활 쏘기 연습의 관역으로 사용했습니다. 궁궐 안에서 사람을 세워놓고 화살을 쏘는 것이 그의 오락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처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스포츠였고 구경거리였으며 왕의 절대 권력을 보여주는 잔혹한 시위였습니다. 신하들은 공포에 떨며 지켜봐야 했고 다음 관역이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살에 맞아 즉사했고 어떤 사람들은 중상을 입고 천천히 죽어갔습니다. 연산군은 이 광경을 즐겼고 때로는 직접 활을 쏘기도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는 환관 김처선의 이야기입니다. 김처선은 7명의 왕을 섬긴 노련한 환관이었습니다. 그는 태종, 세종, 문종, 단종, 세조, 예종, 성종을 모두 섬겼고 이제 연산군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궁궐에 산 역사였고 오랜 세월 왕실을 충실히 섬겨온 인물이었습니다. 김처선은 80대의 노인이었지만 여전히 궁궐에서 일했습니다. 어느 날 김처선은 용기를 내어 왕에게 조언했습니다. 그는 공손하게 그러나 진심으로 연산군에게 절제를 권했습니다. 왕의 행동이 너무 지나치다고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선왕들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산군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김처선을 산 채로 난도질했습니다. 늙은 환관의 몸은 칼로 베어졌고 그는 참혹한 고통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80년을 살아온 노인이, 일생을 왕실에 바친 충신이 한마디 조언 때문에 이렇게 끔찍하게 죽은 것입니다. 이 사건은 궁궐 전체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무리 충성스럽게 섬겨도, 아무리 정중하게 말해도,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왕에게 조언하는 것은 곧 죽음이라는 것을. 연산군은 구종묘를 부활시켰습니다. 구종묘이란 죄인과 관련된 9가족을 모두 죽이는 극형이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고대 형벌로 조선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이를 부활시켰고 자주 사용했습니다. 한 사람이 작은 잘못을 저지르면 그의 부모, 조부모, 형제, 자녀, 손자, 삼촌, 조카까지 모두 죽었습니다. 수십 명, 때로는 수백 명이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공포 정치의 극치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 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극도로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문과 처형은 연산군 궁궐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잔혹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참수, 교수형, 능지처참, 화형, 익사. 방법은 다양했고 모두 끔찍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뜨거운 쇠로 찢어졌고, 어떤 사람들은 손발이 잘렸으며, 어떤 사람들은 천천히 고문당하며 죽어갔습니다. 이런 죽음의 광경은 때로는 궁중오락으로 여겨졌습니다. 연산군은 신하들을 불러 모아 처형을 구경하게 했고, 때로는 직접 고문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연산군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공포를 사용했지만 점점 더 공포 그 자체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잔혹함은 이제 정치적 필요성을 넘어서 일종의 중독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는 것을 즐겼고 그들의 고통을 보는 것에서 쾌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가학성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연산군의 총애를 받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록수입니다. 장록수는 기생 출신으로 뛰어난 미모와 재치로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의 출신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습니다. 어떤 기록에는 그녀가 원래 양반 가문의 딸이었지만 몰락하여 기생이 되었다고 하고, 다른 기록에는 그녀가 처음부터 기생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장록수는 똑똑하고 야심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연산군에게 아첨하는 방법을 알았고 그의 욕망을 채우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장록수는 연산군에게 더 많은 쾌락을, 더 많은 유흥을 제공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기생들을 찾아내고 새로운 오락을 고안해냈습니다. 그녀는 연산군의 방종을 부추겼고 그를 정사에서 더욱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연산군은 장록수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들었고 그녀의 욕을 하면 무엇이든 들어주었습니다. 장록수는 사실상 왕후처럼 행세했고 궁중에서 막대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장록수의 영향 아래 연산군은 점점 더 통치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는 정사를 돌보지 않았고 오직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만 몰두했습니다. 조회는 제대로 열리지 않았고 국가의 중요한 결정들은 방치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고통받았지만 왕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궁궐은 국가의 중심이 아니라 방탕과 공포의 극장이 되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연산군을 로마의 네로나 칼리굴라와 비교하곤 합니다. 세 사람 모두 절대 권력을 가진 통치자였고 세 사람 모두 그 권력을 잔혹함과 방종으로 사용했습니다. 네로는 로마를 불태우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으며 칼리굴라는 자신을 신이라고 선언하고 온갖 광기를 부렸습니다. 연산군도 그들과 비슷한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네로와 칼리굴라의 광기가 순수한 악마성이나 정신병에서 나온 것이라면 연산군의 광기는 깊은 트라우마와 복수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괴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괴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연산군의 트라우마는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6살의 어머니를 잃고 10대의 진실을 알게 되고 20대의 완전한 진실을 알게 되면서 그의 정신은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죽인 자들에 대한 복수에 집착했고, 이 집착은 결국 그를 파괴했습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연산군은 해결되지 않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성인이 되어 폭발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 고통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폭력으로, 복수로, 광기로 그 고통을 표출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수천 명이 죽었고 한 나라가 공포에 떨었으며 조선의 도덕적 기반은 무너졌습니다. 연산군의 비극은 개인적인 것이었지만 그 영향은 국가적이었습니다. 그의 고통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의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12년간의 공포 정치는 영원히 계속될 수 없었습니다. 1506년 조정의 신하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연산군을 그대로 두면 조선 왕조 전체가 무너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을 비롯한 관료들이 비밀리에 모여 쿠데타를 계획했습니다. 이들은 훈구파와 살인파의 잔존 세력이 모두 포함된 정치적 성향을 초월한 연합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서로 적대했던 이들이 하나의 목표 아래 뭉친 것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조선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쿠데타를 계획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발각되면 구종멸을 당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은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은 한계를 넘어섰고 나라는 파멸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극도로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밤에 몰래 만났고 누구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만 계획에 참여시켰습니다. 그들은 군대의 지원을 확보해야 했고 왕실의 다른 왕자들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왕이 될 사람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연산군의 이복 동생인 진성대군을 새로운 왕으로 옹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진성대군은 성종의 아들이었지만 후궁소생이었기 때문에 왕이 계승서열에서 밀려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온화하고 현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고 연산군과는 달리 도덕적이고 절제된 삶을 살았습니다. 신하들은 진성대군에게 접근했고 그를 설득했습니다. 처음에 진성대군은 망설였습니다. 형을 배신하는 것은 유교적 도덕에 어긋나는 일이었고 실패하면 자신과 가족이 모두 죽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은 계속 설득했습니다. 이것은 배신이 아니라 나라를 구하는 일이라고, 연산군은 더 이상 왕이 아니라 폭군이라고, 백성들이 그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진성대군은 동의했습니다. 1506년 9월 2일 새벽 쿠데타가 실행되었습니다. 박원종과 성희안이 이끄는 군대가 궁궐로 쳐들어갔습니다. 놀랍게도 저항은 거의 없었습니다. 궁궐을 지키는 군인들조차 연산군을 보호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군인들은 쿠데타에 동참했습니다. 모두가 그를 증오했고 모두가 그의 몰락을 원했습니다. 연산군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궁궐은 이미 쿠데타군의 손에 넘어가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황급히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칼을 든 군인들이었고 자신을 배신한 신하들이었습니다. 박원종이 앞으로 나섰고 연산군에게 말했습니다. 전하께서는 폭정을 일삼아 백성들을 고통에 빠뜨렸습니다. 신하들을 학살하고 도덕을 파괴하고 나라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전하는 더 이상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연산군은 분노했습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감히 너희가 나를 배신하느냐? 나는 왕이다. 너희를 모두 죽여버리겠다. 하지만 그의 위협은 더 이상 효과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체포되었습니다. 한때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폭군은 순식간에 무력한 포로가 되었습니다. 12년간의 공포 정치는 단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같은 날 진성대군이 궁궐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왕위에 올랐고 중종이라는 묘호를 받았습니다. 조선의 11번째 왕이 탄생한 것입니다. 중종은 즉시 연산군의 정책들을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한글 금지는 폐지되었고
성균관은 재개되었으며 사간원과 홍문관은 복원되었습니다. 강제로 끌려온 기생들은 가족에게 돌려보내졌고 쫓겨난 주민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연산군에 의해 처형되거나 유배된 사람들의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조선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왕에서 군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치욕이었습니다. 조선 왕조에서 왕은 죽어서도 묘호를 받고 종묘에 모셔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왕의 무덤은 왕릉이라 불렸고 특별한 의례가 거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왕이 아니었고 영원히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연산군으로 기록되었고 군은 왕자를 의미하는 낮은 자귀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왕이었던 12년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연산군은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강화도는 서울에서 멀지 않은 섬이었지만 유배지로는 흔히 사용되는 곳이었습니다. 한때 수천 명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던 그는 이제 작은 섬에 갇힌 죄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작은 집에 갇혀서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된 채 살아야 했습니다. 화려한 궁궐에서 호의호식하던 그는 이제 초라한 움막에서 궁궐의 상상도 할 수 없는 검소한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수천 명의 기생과 신하들이 그를 섬기던 그는 이제 혼자였습니다. 연산군의 유배 생활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그는 외부와 단절되었고 아무도 그를 방문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기록에는 그가 울며 지냈다고 하고 어떤 기록에는 그가 미쳐버렸다고 합니다. 그는 어머니를 찾으며 울부짖었고 자신을 배신한 신하들을 저주했다고 합니다. 한때 조선의 왕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정신이 무너진 채 작은 섬에 갇혀 있었습니다. 1506년 11월 20일 유배된 지 불과 2달 만에 연산군은 죽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이질로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질은 당시 흔한 병이었고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유배지에서는 더욱 흔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연산군이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암살되었다고 주장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가 자살했다고 말했으며 어떤 사람들은 그가 슬픔과 절망으로 죽었다고 믿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연산군은 31살의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는 12년간 왕으로 살았고 2달간 죄수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연산군의 죽음과 함께 그의 측근들도 처벌받았습니다. 장록수는 공개 처형되었습니다. 그녀는 거리로 끌려나가 참수당했고 그녀의 시신은 거리에 전시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녀를 향해 돌을 던지고 욕을 했습니다. 그녀는 연산군의 방종을 부추긴 악녀로 낙인 찍혔고 그녀의 죽음을 아무도 애도하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의 아들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왕조는 연산군의 혈통을 완전히 지우려 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조선에게는 치욕이었고 그의 후손들은 그 치욕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연산군의 몰락은 단순히 한 폭군의 종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 왕조가 자신이 만든 괴물을 제거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조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한 왕이 이토록 타락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연산군의 비극은 단지 그 한 사람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부패, 트라우마의 대물림, 그리고 제도적 실패가 결합되어 만들어낸 국가적 재앙이었습니다. 중종은 즉위 후 조선을 재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살인파학자들을 다시 등용했고 유교적 이상을 복원하려 했습니다. 조광조를 비롯한 개혁적 학자들이 조정에 들어왔고 그들은 새로운 정치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 시대의 상처는 너무 깊었습니다. 조정은 여전히 파벌로 나뉘었고 훈구파와 살인파의 갈등은 계속되었습니다. 중종 자신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쿠데타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정통성에 의문이 있었고 자신을 왕으로 만든 공신들의 압력을 받았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은 끝났지만 그것이 남긴 트라우마는 조선 왕조 전체에 걸쳐 남아 있었습니다. 연산군의 이야기는 그가 죽은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조선 역사에서 경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묘가 없는 왕, 군으로 강등된 폭군으로서 연산군은 후대의 어떤 왕도 그와 같아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의 이름은 잔혹함과 도덕적 붕괴의 대명사가 되었고 조선의 역사가들은 그를 기록하면서 경악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연산군의 기록은 그의 죄악을 낱낱이 열거하며 후대 왕들에게 경고합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도덕을 저버리면 이렇게 된다고. 현대 역사가들은 연산군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봅니다. 과거에는 그를 단순히 악마나 광인으로 묘사했지만 이제는 그를 체계적 잔혹함의 희생자이자 가해자로 봅니다. 연산군은 세조의 쿠데타로 시작된 폭력의 유산을 물려받았고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로 인해 정신적으로 파괴되었으며 절대 권력을 얻었을 때 그 모든 분노와 고통을 국가 전체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악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스템에 의해, 폭력의 역사에 의해, 그리고 자신의 트라우마에 의해 괴물로 만들어졌습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은 연산군의 사례를 분석하며 흥미로운 통찰을 제시합니다. 그는 아마도 심각한 애착장애를 겪었을 것입니다. 6살의 생모를 잃고 그 죽음의 진실이 숨겨진 채 자랐으며 10대의 부분적 진실을, 20대의 완전한 진실을 알게 되면서 그의 세계관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는 누구도 믿을 수 없었고 모든 사람이 자신을 배신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편집증은 권력과 결합하면서 파괴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연산군의 잔혹함은 어쩌면 통제하려는 절망적인 시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통제함으로써 다시는 배신당하지 않으려 했고 모든 사람을 두렵게 함으로써 안전을 느끼려 했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것은 역효과를 낳았고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이런 재해석이 연산군의 죄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천 명이 그의 명령으로 죽었고 한 나라가 그의 통치 아래서 고통받았습니다. 그의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연산군의 비극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권력이 어떻게 사람을 부패시키는지, 트라우마가 어떻게 대물림되는지, 그리고 제도적 견제 장치가 없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영원한 경고입니다. 연산군의 이야기는 현대 대중문화에서도 계속 살아있습니다. 그의 삶은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2005년에 개봉한 영화 왕의 남자는 연산군의 광기를 예술과 풍자를 통해 탐구했습니다. 이 영화는 연산군을 단순한 폭군이 아니라 복잡한 심리를 가진 인물로 그렸고 그의 광기 뒤에 숨겨진 외로움과 고통을 보여주었습니다. 영화 속 연산군은 괴물이지만 동시에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사랑받고 싶어 했고 이해받고 싶어 했지만 그 방법을 몰랐습니다. 영화는 대성공을 거두었고 연산군에 대한 현대적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2015년의 영화 간신은 연산군 시대의 정치적 타락과 권력의 부패를 적나라하게 묘사했습니다. 이 영화는 연산군 자신보다도 그를 둘러싼 아첨꾼들과 권력에 굶주린 신하들의 모습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영화는 연산군의 광기가 진공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 의해 부추겨지고 악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장녹수를 비롯한 측근들은 연산군의 약점을 이용해 자신들의 권력을 키웠고 결국 나라 전체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1961년에 연산군과 1962년에 폭군 연산과 같은 초기 영화들도 그의 인간적 트라우마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영화들은 어머니를 잃은 왕자의 슬픔과 그 슬픔이 어떻게 분노로 그리고 광기로 변해갔는지를 탐구했습니다. 연산군은 단순한 악당이 아니라 비극적 인물로 그려졌고 관객들은 그의 이야기에서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보았습니다. 연산군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매력적인 이유는 그것이 영원한 질문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권력은 어떻게 영혼을 부패시키는가? 트라우마는 한 사람을 그리고 한 나라를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가? 도덕적 제약이 사라졌을 때 인간은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우리는 어떻게 다음 연산군을 막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은 연산군이 살았던 16세기나 지금이나 여전히 관련이 있습니다. 연산군의 최종적 유산은 무엇일까요? 그는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왕으로 기억되지만
동시에 가장 비극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미친 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폭력이 어떻게 대물림되는지, 권력이 어떻게 절대적으로 부패하는지, 그리고 제도적 견제 장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깊은 교훈입니다. 연산군의 통치는 조선의 견제와 균형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그 이후 조선의 왕들은 더욱 신중해졌고 신하들은 왕권을 견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연산군의 비극은 그가 괴물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체계의 희생자였고 동시에 가해자였습니다. 그는 세조의 잔혹함, 어머니의 죽음, 그리고 조정의 음모라는 독성 있는 조합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얻었을 때 그 모든 독이 폭발했습니다. 연산군의 이야기는 개인의 관계에 관한 것이지만 동시에 사회가 어떻게 괴물을 만들어내는지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조선 왕조는 연산군을 제거했지만 그가 상징하는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왕권과 신권의 갈등, 파벌 싸움, 그리고 권력의 집중이라는 구조적 문제들은 계속되었습니다. 연산군은 증상이었지 병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은 조선 왕조가 멸망할 때까지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사화는 연산군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기묘사화, 을사사화, 정미사화 등 수많은 정치적 숙청이 이어졌고 조선은 끊임없는 파벌 싸움에 시달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연산군의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권력은 반드시 견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라도 절대 권력을 가지면 타락할 수 있습니다. 연산군은 처음부터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그를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둘째, 트라우마는 대물림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 고통이 치유되지 않으면 그것은 더 큰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산군의 어머니에 대한 트라우마는 수천 명의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셋째,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제도와 견제 장치가 있으면 폭정을 막을 수 있지만 그것들이 무너지면 재앙이 일어납니다. 연산군이 사간원과 홍문관을 폐지했을 때 그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사라졌고 그의 폭정은 가속화되었습니다. 연산군의 이야기는 결국 거울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두운 면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 어둠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도 보여줍니다. 연산군은 괴물이었지만 그는 우리가 만든 괴물이었습니다. 폭력적인 권력 투쟁,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 그리고 제도적 실패가 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연산군의 비극은 단지 한 사람의 관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왕국이 자신의 인간성을 잊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거울입니다. 그것은 500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그 교훈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권력, 트라우마, 복수, 그리고 광기의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연산군을 기억하고 그의 이야기에서 배워야 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고전적 명제는 연산군의 삶에서 완벽하게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훈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러분이 이 어두운 역사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과거에 잊혀진 비극들, 역사 속 인간의 어두운 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새로운 영상을 미리 볼 수 있고 심화 콘텐츠와 비하인드 스토리를 접하실 수 있으며 이 채널이 더 많은 역사 이야기를 발굴하고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연산군에 대해, 권력의 본질에 대해, 그리고 역사가 현대, 사회에 주는 의미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산군과 같은 폭군이 다시 나타나지 않으려면 우리 사회에는 어떤 제도와 문화가 필요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